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 중에서 수면장애가 없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면장애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매우 흔한 동반 증상이자 또는 주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을 하는 동안에는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서 인체에서 내분비나 면역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장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하루 종일 멍하고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전신의 균형이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내 의지와 무관하게 항상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자율신경의 균형 또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 수면장애나 불면증의 원인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시간에는 자율신경의 기능 이상과 수면장애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어서 졸음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편안한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통이나 목, 허리 통증뿐 아니라 팔다리의 불편감 등이 만성화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은 예민해지고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즉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불안하고 초조한 긴장된 상태가 자주 발생하는 분들도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온갖 근심 걱정 때문에 잡생각이 많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소화장애도 동반되어 명치가 답답한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게다가 몸도 여기저기 아파서 신경까지 날카로워진다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처럼 수면을 방해하는 상당수의 증상은 교감신경 항진과 연관이 많습니다. 교감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아닌 과도하게 항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안이나 초조 등이 흔하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오늘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감신경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뇌에는 복잡한 구조 중에서 송과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솔방울 모양과 비교적 흡사한데 크기가 쌀 한 톨 정도, 한 5에서 8mm 밖에 되지 않지만 수면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송과체는 세로토닌에 의해 분비 신호를 받게 돼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멜라토닌은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율신경의 최상위 센터가 뇌의 호르몬 분비에 중요한 뇌하수체 위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송과체 역시 시상하부 근처에 위치를 하는데 이 말인즉슨 자율신경의 신호를 통해서 수면 유도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송과체라는 내분비 기관의 기능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 중에서 이 경추 부위에 있는 교감신경절과 턱관절 안쪽에 있는 저평구계 신경절이라고 하는 부교감신경절에 의해서 이 둘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기와 마찬가지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 역시 이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장애가 자율신경 실조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면증과 함께 다양한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더 진단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도 열심히 보시고 나름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외래 진료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의 불면증은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증상인 것 같은데 이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하면 부교감신경 항진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환자분의 다양한 증상의 발현 시기나 정도 그리고 신경안정 약물의 복용이나 그 약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에 의한 수면 장애 치료 방향 또한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송가체의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지, 부교감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지, 또는 둘 다의 문제인지 등 환자마다 너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면장애 때문에 수면 유도제나 신경 안정제도 먹으면서 성상신경 차단술을 10번도 넘게 했는데 호전이 되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성상신경 차단술이 제대로 되었는데도 수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기능성 소화장애인 소화불량이 있는지 꼭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소화장애가 있으면 장에서 세로토닌 합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멜라토닌의 합성도 연쇄적으로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면장애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소화불량과 관련된 자율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소화불량이 개선이 되면서 수면장애도 함께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교감신경이 아닌 부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수면장애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교감신경보다는 부교감신경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이 초반에는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증상으로 시작이 되지만 만성화가 되다 보면 부교감신경 항진이 더 빈번히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일률적으로 성상신경 차단술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고민거리인 수면장애, 불면증에 대해서 어떻게 자율신경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하는 송가체에 신경 지배를 하는 구조가 경추 1번부터 요추 2번에 걸쳐 분포하는 교감신경뿐 아니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원활한 기능 조절이 수면의 질에 아주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